자, 130쪽이죠. 저당권의 범위였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현재 나대지예요. 나대지.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이제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토지 저당권자의 효력이 건물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 이건 별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건물까지는 경매할 수 없고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그럼 만약에 토지만 경매를 했다면 예를 들어 을이 경락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였는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의 땅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거해야 돼요. 철거.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니까 가능한 한 건물의 철거를 막으려고 해요. 이때 건물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서 한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저당권자가 원칙적으로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법률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 경매라는 걸 규정해요. 민법 365조에 규정돼요. 조문 한번 볼게요. 365조. 130쪽 맨 밑에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줄여서 일괄 경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것을 법으로 가능하게 한 거니까 법이 정하는 요건을 지켜야 돼요. 그럼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축조되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있었어도 돼요, 없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었으면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일 때 저당이 잡혔어야 되고요. 근데 일괄 경매를 해도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될까요? 양쪽 다 될까요? 토지로부터만 될까요? 토지죠. 토지 당권자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 일단 확인하실 점은 일괄 경매는 이게 의무를 규정한 건지 아니면 권리사항인지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뭐로 보냐면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해야만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돼요. 아니 난 싫어. 난 그냥 토지만 경매할래라고 해서 요거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문제고. 자, 그리고 시험은 제일 쉬운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일괄 경매했을 때 우선 변제를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만 돼요? 토지, 건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얘는 토지의 저당권자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일괄 경매를 하려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여야 하냐면 바로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 돼요. 만약에 갑이 건물을 A한테 팔아서 현재 건물 소유자가 A다. 자, 일괄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누구한테 저당을 잡았어요?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는데 다른 사람 건물을 얘한테 돈 빌려준 거 가지고 경매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 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토지에 저당이 달려있고, 그럼 지상권자가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그럼 지상권자가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가 되느냐? 일괄 경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게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에게 저당 잡고 을의 건물을 경매하는 건 안 되죠. 이건 일괄 경매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권 할 때 공부한 것처럼 토지를 빌린 사람이니까 기간이 만료했는데 지상물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일단 매수 말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갱신. 이제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죠. 갱신 청구하면 얘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절당하면 뭘 청구해요? 지상물 매수.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빌렸을 때는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나오고 건물을 빌리면 무슨 매수예요? 부속. 건물 빌릴 때 부속물 매수는 갱신 없는 거예요. 바로 부속물 매수인데 토지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해서 얘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 이 갑이 이 건물을 샀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일괄경매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제 누구 건물이에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에요. 그래서 일괄경매 들어가려면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31쪽에 관련 판례박스가 있죠. 판례박스를 보면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든 건 뭘 설정했어요? 얘가 지상권,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셋째 줄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 상태면 일괄경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설정자여야 한다. 그 얘기고 뭐 우선 변제는 토지로부터만 된다.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저당권도 권리로서 침해될 수 있는데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이 나와요. 침해 행위의 제거 예방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제거 예방 말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지금 안 써져 있어요? 132쪽에 맨 위에 기억에 물권적 청구권하고 침해 행위의 제거 예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반환이 없죠. 반환이. 그렇죠? 왜 반환이 없다고 했어요?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 중에서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반환.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저당권하고 뭐야? 지역권. 지역권하고 저당권. 왜 안 된다고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 이 얘기만 몇 번 했어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고 자, 니은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할 때 비교한 거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가 나오는데 362조를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야, 담보물이 많이 깨졌으니까 보충해 채워놔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담보물의 보충 청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첫째 줄에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잘못이 있었을 때만 보충을 청구하는 거고요. 설정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언제 돈 빌렸냐면 1월 1일 날 빌렸고 변제기는 12월 31일이 변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언제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12월 31일까지.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7월 1일 날 와가지고 돈 갚으래요. 그러면 을은 돈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다는 거야. 갚을 필요 없다는 거야. 야 6개월 더 남았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을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 7월 1일 날 담보를 이만큼 때려 부쉈어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담보를 손상시켰어요. 또는 감소 또는 멸시를 시켰다.
그러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이게 무슨 사유냐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돼요.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7월 1일자로 돈 갚아라라고 하면 을은 야 6개월 더 남았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더 이상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한이익 사유는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법이 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 보셨어요? 대출 받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 있죠. 예. 근데 보통 뭐 은행 가면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뭐 하면 직원이 동그라미를 친절하게 쳐줘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사인만 해요. 여기 내용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요 안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어요. 뭐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갑이 당장 돈 갚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얘가 만약에 나 못 갚아 이러면 갑은 지금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유라고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그러니까 얘가 담보를 때려 부수면 또는 담보를 손상시키면 기한이익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채권자가 야 너 왜 그랬어? 지금 갚아라 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됐으니까 이행 안 하면 경매 실행할 수 있고요. 근데 갑이 꼭 경매를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야 내가 변제기까지 기다려 주는데 담보물이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좀 채워둬 라고 담보물에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만 해야죠. 그죠? 아니, 담보물 채우라고 해서 힘들게 채워놨더니 당장 갚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나 담보물 보충 청구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을 때려 부쉈대요. 제3자가 때려 부쉈다. 그럼 제3자가 저당물을 때려 부쉈다면 갑은 설정자에게 즉시 변제나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병이 때려 부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 많이 깨졌다. 담보물 채워라고 을에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물 보충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병이 때려 부쉈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보충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니까. 설정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시험에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국가에서 토목 사업을 하다가 저당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니까. 설정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말하자면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분리 양도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 양도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이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채권은 놔두고 저당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 이게 만약에 된다면 병은 뭐를 가져요? 저당권을 뭐 없이. 채권 없이. 채권은 얘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만의 분리 양도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지역권 공부할 때요. 지역권은 요역지랑 운명을 함께 한다고 했죠.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권만 분리 양도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역지 없는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어떤 사유든지 간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요. 우리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목에 써 있죠?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부종성이고 채권이 넘어가면 뭐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저당권도 따라간다.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부른 거죠.
자, 저당권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이제 계약법이 나와요. 계약법. 계약법은 총칙이나 물권법에 비해서 좀 비교적 좀 쉬운 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양도 제일 작아요. 양도 제일 작은데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본다면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부분이에요. 10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쉬운 계약법을 보죠. 물론 계약법이 이제 군데군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용이해요. 자, 136쪽에 계약의 종류라고 해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 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형적이다. 민법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전형 계약. 그럼 민법이 규정을 해놨으니까 민법전을 찾아보면 그 계약에 이름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유명 계약이라고 불러요. 있을 유자, 이름 명자. 그럼 현재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몇 가지냐면 15가지야. 15가지 계약. 물론 지금은 14가지인데 내년 2월 3일부터 15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여행 계약 있잖아요. 여행 계약을 민법이 개정하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14가지라고 보고 3월 달부터 15가지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미리 개정한 거예요. 몇 개라고요? 15가지. 근데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꼭 민법이 규정한 계약만 해야 돼요.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전형적이 아니니까 비전형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찾아보면 법전 찾아보면 이름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름 없는 계약 무명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그냥 뭐 처음이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인데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으면 쌍무계약이야. 서로 대가성이 있는 거고요. 편무계약, 이번에 편무계약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대가성이 없는 거. 그러면 쌍무계약의 둘째 줄에 보시면 가운데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이런 것들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다 보실 필요 없고 그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유상이면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지급하면 쌍무계약. 소비대차는 뭐 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빌려 쓰는 건데 근데 돈 빌려 쓰는 게 대표적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자를 주고 빌려 쓰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대가가 있으니까 이자부 소비대차는 무슨 계약일까요? 쌍무계약이에요. 근데 무이자로 빌려 쓰면 대가 없죠? 그럼 쌍무가 아니라 뭐예요? 편무예요. 자, 위임이라는 건 뭐예요? 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거. 이게 위임이죠. 그러면 위임할 때 변호사 하나 씁니다.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대가를 주고 위임을 하면 무슨 계약이겠어요? 쌍무예요. 공짜로 사건 맡아준다고 하면 편무계약이 되죠. 자, 임치계약은 보관계약이라고 했어요. 보관. 돈 내고 보관하면 쌍무. 공짜로 보관해주면 편무. 그래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얘네들은 쌍무계약일 수도 있고 편무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편무계약은 뭐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고 대가가 없는 거. 증여가 있겠죠. 증여. 그래서 보시면 편무계약의 셋째 줄에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편무계약이에요. 사용대차랑 비교되는 게 뭐였냐면 임대차였죠.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대가를 주고 빌려 쓰면 차임을 주고 빌려 쓰면 그거 무슨 계약이에요? 그렇죠. 쌍무계약인데 그런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임대차라고 하는 거고 물건을 빌려 쓰는데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사용대차는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OX예요. 사용대차는 언제나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네. 아니 차임을 주면 그건 사용대차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건 뭐예요?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 편무계약이죠. 이해되셨어요? 확인. 임대차는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OX예요? 요건 맞는 거죠. 사용대차는 언제나 편무고 대가가 있으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뭐라고요? 임대차니까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 쌍무계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구별의 실익을 보세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 편무계약에는 원래 적용 없고요. 쌍무계약에만 나오는 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랑 위험부담. 그럼 오른쪽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나오는데 의의를 보면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적 출연이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은 당연히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근데 무상계약은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대가적 출연이 없는 거. 자, 구별의 실익 보면 민법상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금 규정, 담보책임 이런 거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이 딱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된 다음에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으면 뭐라고요? 쌍무, 없으면 편무계약이 돼요. 이때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행을 할 때는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하죠. 그래서 쌍무계약에는 뭐가 적용되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돼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부담 첫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위험부담은 언제 나온 거냐면 후발적 불능일 때.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대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를 논의했죠.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채무자의 채권자.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그때 대가 위험을 논의한다는 것이 바로 대가가 있으니까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계약일 때 나온다고? 쌍무계약. 요거는 계약법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두 가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이 있는데 이건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대가적인 출제가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인데요. 자,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그래서 유상계약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매매 규정, 준용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매매계약 할 때 뭐 줘요? 계약금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그리고 물건을 샀는데 그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을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자 담보 책임. 그러면 유상계약이면 계약금 계약과 담보 책임이 다 적용돼요.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요. 계약금 줘야 안 줘요? 보통. 주죠. 임대차도 무슨 계약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이니까 거기에도 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차를 받았어요. 제가 임차인인데 임차를 받고 보니까 그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또는 제 건물이랑 상대방 건물이랑 맞바꾸기로 교환계약을 했어요. 그럼 교환계약은 서로 대가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저는 멀쩡한 거 줬는데 제가 받고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교환계약도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자, 그러면 친구가 저 어렵게 산다고요. 아파트 하나 줬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아파트가 수도관은 터졌고요. 보일러는 빵꾸 났고 난리예요. 그럼 제가 그거 받아갖고 야, 너 뭐 이딴 걸 주냐?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안 돼요? 공짜로 받은 게 뭘 묻겠어요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유상과 쌍무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현상 광고 때문에 그래요. 현상 광고. 자,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그냥 보시면 돼요. 현상 광고라는 건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 지나가다가 경찰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벽보 딱 붙어 있잖아요. 누구 잡아주시면 얼마 드린다고? 이게 현상 광고예요. 그러면 이 현상 광고 계약은 언제 성립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서 앞에 지나가다가 누구 잡아주면 1,000만 원 준대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제가 잡아드립니다. 라고 승낙하면 1,000만 원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와야 돼요. 자,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물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물건의 인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얘랑 대칭되는 개념은 물건의 인도가 필요 없고요. 청약하고 승낙,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낙성 계약이라고 불러요. 승낙으로 뭐 하는 거야? 성립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전부 다 낙성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약정만 하면 성립이 돼요. 근데 현상 광고와 같은 이런 요물 계약은 청약과 승낙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지정 행위의 완료가 있어야만 성립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요물 계약은 뭐가 있냐면 현상 광고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말로만 계약금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계약한 거다라고 하면 성립하잖아요. 계약금 계약도 뭘 줘야 성립해요? 계약금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에요. 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대물변제라는 게 있어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뭐라고 불렀어요? 대신 뭘로 갚는다고요? 물건으로. 그럼 내가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라고만 하면 성립해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린 게 있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친구한테 야 돈이 없어. 내가 대신 내 시계로 갚으면 안 되냐? 청약한 거야. 친구가 좋아 라고 승낙을 했어요.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이건 대물변제 예약에 지나지 않고요.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시계를 인도해야 성립해요.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물계약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에 해당되는데 얘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얘만 아니면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은 동일합니다라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얘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도 쌍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편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사실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험상으로는 뭐 이게 민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봇대에다가 벽보를 하나 붙였어요. 우리 집 집 나간 개를 찾아요. 우리 집 누렁이를 찾아요. 누렁이 사진, 특징 누래요. 이런 거 써 있고요. 예. 전화번호 적혀 있고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현상 광고 계약에 뭘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그러면 이 길 가던 을이 전봇대 벽보를 보고 제가 찾아드릴게 라고 승낙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성립된다고요?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줬어요. 그럼 찾아주면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 성립된 이유를 보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이제 을은 갑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성립이 됐다는 건 을이 누렁이를 데려다 준 거죠. 그럼 그 이후엔 얘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려 끝났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얼마 줘야 돼요? 5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어요. 일방만 채무가 있어요. 일방만.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이후를 가지고 볼 때 유상계약,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라는 거예요. 편무계약이죠.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는 서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얘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쌍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편무예요. 근데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봐요. 이 계약이 성립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갑은 괜히 혼자 50만 원을 준 거예요? 을이 반대급부를 한 거예요? 성립의 과정을 전 과정을 살펴보면 괜히 50만 원 줬어요? 걔 찾아준 거예요? 찾아준 거. 반대급부가 있었잖아요. 그럼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대가적 출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질문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OX예요. 틀려요? 그럼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맞죠?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하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 전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상광고가 하나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넓어요? 유상계약. 그러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상계약. 그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 이외에 뭐가 들어가니까? 현상광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게 그거예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건 맞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137쪽에 그 오른쪽 보조단에 뭐라고 되냐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바로 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려고 현상 광고의 성질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현상 광고가 어떻다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 요거 좀 봐두시고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이며 편무계약이다. 그다음에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낙성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돼요. 합의만 있으면 되고 요물계약은 인도, 완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요. 그럼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매매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계약은 일회적 계약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끝나요. 임대 기간 동안 권리 의무가 지속돼요. 지속돼요.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고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일회적인 계약을 끝낼 때는 해제한다는 표현을 써요. 해제. 우리 매매 계약 뭐 한다고 해요? 해제한다고 하죠. 근데 계속적 계약을 끝낼 때는 해제라고 하지 않고 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뭐 한다고 해요? 해제한다고 해요? 해지한다고 해요? 해지예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는 말을 쓰고 일회적인 계약은 해제라는 말을 써요. 뒤에 가면 나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계약의 성립은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년 나오는데 매년 쉽게 나와요.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하나의 의사표시고요.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만 했다고 해서 법률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합쳐져야 계약으로서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청약은 반드시 어떤 한 사람, 특정인에게만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신문에 광고 낼 수도 있잖아요. 어디 소재하고 있는 건물 얼마에 팔다라고 신문 광고를 내면 특정인에게 청약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데 승낙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할 수 있을까요? 특정인에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청약자, 특정인에게 승낙해야지 불특정 다수인의 승낙이라는 건 인정될 수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 얘가 청약을 하면 을이 승낙하면 계약은 바로 성립돼요. 갑이 또 다른 의사표시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이 청약이라는 건 추상적이어도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추상적이라고 하면 이건 청약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되는 개념이 뭐냐면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추상적으로 될까요? 원래 사람 꼬드길 때는 이렇게 두리뭉술 해야 잘 꼬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은 어떤 게 있냐면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리잖아요. 전단지는 청약을 유인하는 거예요. 또는 구인 광고 이런 것들은 유인이에요. 그럼 제가 청약의 유인을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으면 뭘 할까요? 승낙을 할까요? 청약을 할까요? 청약을 해야죠. 유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청약이면 얘가 뭐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이면 이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럼 유인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고 갑이 다시 뭘 해야 성립돼요? 승낙을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집에서 누워서 놀고 있는데 구인 광고가 뜬 거예요.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조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연봉도 세대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라고 하면 전 그 회사 직원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그게 마음에 들면 제가 뭘 해야 돼요? 이력서 써가지고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서 다시 뭐 한다고요? 승낙. 그게 바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야, 너 우리 집 살래? 라고 했어요. 야, 너 우리 집 살래?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그럼 응 하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얼마에 살 거예요? 그건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에요. 청약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야, 너 우리 집 어디 있는 우리 집 얼마에 살래? 라고 해야 청약인 거지. 너 살래라고 하는 건 미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건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만 합니다. 138쪽에 청약 나오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둘째 줄에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 사실이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2번에 니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니은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돼 있고요. 3번 디귿에 뭘 구별하시라고 했냐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된다. 구별 개념 보셨고, 밖에 나가면 자판기 있잖아요. 요 가동 중인 자판기는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구체적이 아니에요. 자판기는. 구체적이죠. 저 얼마 주면 커피 줄게 하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건데 특정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다. 물론 가동 중임을 전제합니다. 고장난 건 안 돼요. 가동 중인 자판기는 청약이다라고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인데 기억해 보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도달주의죠. 우리 총칙할 때 본 건데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요. 사망을 했어요. 또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다. 도달되면 그 의사표시 무효해요? 유효하다고 했어요. 유효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에 나오죠.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똑같은 거고. 자, 오른쪽에 527조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면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철회할 수 없다는 걸까요? 청약이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도달하면. 그럼 도달되면 그때부터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도달하기 전에, 즉 청약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28조 1항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승낙 기간을 정했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 기간.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까지 받아야 되고요. 넘어서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2항과 3항은 좀 이따 볼 거고 529조를 보세요. 529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528조 1항에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까지 받으라고 했고요. 529조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받으래요? 상당한 기간까지 받으래요. 상당한 기간. 그럼 상당한 기간 넘어가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야.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청약을 할 때에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 OX예요.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안 정해도 돼요. 언제까지 받으면 되니까. 상당한 기간까지 받으면 되니까.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12월 15일까지는 승낙해 주세요.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되었고요. 을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12월 14일 날 승낙서를 보냈는데 승낙서가 12월 16일에야 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승낙 기간을 15일로 정했는데 14일 날 보내서 16일 날 들어갔어요.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승낙 기간까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성립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 얘들 격지자죠. 격지자면 계약이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승낙서를 발송한 때. 그렇죠? 531조를 보세요. 청약은 다 보셨고 다음 페이지에 141쪽이에요. 141쪽에 531조가 있죠. 맨 밑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528조 1항에서는요. 528조 1항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지금 531조에서는 격지자라고 하면 승낙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얼핏 보면 이 양 규정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판례는 통설과 판례는 그냥 섞어버려요. 소위 조화로운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섞어요. 그럼 섞으면 일단 14일 날 보냈다면 계약은 며칠 날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14일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되려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15일. 만약에 15일을 넘어서 들어가면 인정되었던 효력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2월 15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해요? 15일이요, 14일이요? 14일. 승낙서를 발송한 날에. 그래서 발송한 날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낙 기간까지. 만약에 이날 인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인정되었던 건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요. 승낙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면 성립하려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승낙 기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기간까지 들어가면 성립일로 인정되는 건 들어간 날이에요? 보낸 날이에요? 보낸 날. 발송한 날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넘어버리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140쪽에 승낙 계속 보죠. 기억에 승낙의 상대방 중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청약이랑 다르다.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되고 자, 니은에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말이 있죠. 둘째 줄 가운데 이러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뭘로 인정한다고요? 새로운 청약, 새 청약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라고 매도에 청약을 했는데 을이 9천만 원에 살게라고 매수에 승낙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1억에 판다고 청약했더니 9천에 산대요.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이런 승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경을 가한 승낙. 이 내용이 청약에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될 수 없죠. 기존 청약을 거절한 거고 이건 뭘로 인정한다고요? 새 청약이요. 그럼 이게 새 청약이면 갑은 9천에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해야 될까요? 바로 승낙하면 될까요? 바로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죠. 얘가 뭐 한 거니까? 청약을 새로 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디귿에 뭐 승낙의 자유는 당연한 거죠.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자유의사고 이제 2번에 연착된 승낙. 자, 연착이 됐는데 왜 연착되느냐? 기억은 통상적이고요. 니은은 특이하게 비통상적인 연착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인 연착은 계약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다만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새 청약으로 보는 게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좀 전에 뭐 나왔어요? 새로운 청약이. 변경을 가한 승낙. 두 번째는 뭐예요? 연착된 승낙. 그럼 요거잖아요. 12월 15일을 승낙 기간으로 정했는데 16일 날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연착된 승낙이에요. 계약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승낙 기간을 15일로 정했는데 16일 날 들어가면 계약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이걸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연착된 거니까. 그러면 갑이 원하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변경을 가한 승낙하고 연착된 승낙은 둘 다 뭘로 인정하냐면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근데 이제 528조 8조에 니은의 비통상적인 연착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1항은 보셨고 2항을 보세요.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이때 전항의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승낙 기간 후를 말해요.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미리 발송했다면 또 연착의 통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오른쪽에 3항이에요.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승낙 기간은 12월 15일로 잡았고요.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됐고, 자, 을이 청약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냅니다. 근데 막 연말이고 우체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이 승낙서가 12월 17일에야 들어간 거야. 승낙 기간을 넘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옆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승낙 기간을 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랑 다른 점은 얘는 12월 8일 날 보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을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할까요? 안 된 걸로 할까요? 당연히 된 걸로 알겠죠. 그러면 을의 기대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승낙서가 늦게 들어와서 이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을에게 뭘 해주라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주라는 거야. 야, 네 승낙서가 늦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됩니다. 며칠 날 될까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쭉 설명한 다음에 연착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날짜는 1, 2, 3, 4, 5 딱 5개 나오잖아요.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격지자니까 며칠 날? 12월 8일 날 계약은 성립되어집니다. 발신주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8일 날 보낸 거면 보통이라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승낙서가 돼요. 그런데 보통이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텐데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연착이 되었다면 이 갑이 원하지 않으면 뭘 해주라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이 계약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통지 안 하면 정상적으로 성립이 돼요. 근데 얘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 계약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면 뭘 해주라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16일 날, 그럼 여기서 12월 16일이라는 것은 승낙 기간은 넘었는데 아직 연착된 승낙서를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미리 야, 네 승낙서 기간 넘었는데도 안 오더라 라고 미리 지연의 통지를 보낸 거예요. 자, 지연의 통지를 발송을 했다.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또 연착의 통지를 해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였죠. 자, 조문 다시 보세요. 2항 140쪽에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말이 그거죠.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그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달 전에 먼저 지연의 통지를 먼저 발송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자, 오른쪽에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해 한번 봐요. 예. 승낙 기간이 15일인데 14일 날 보내서 16일 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면 갑은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도 될까요? 얘가 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으면 얘한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는 거예요. 보통이면 기간 내에 도달되었을 때. 이건 왜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보냈잖아. 통상적인 연착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연착의 통지라는 말이 나오려면 일찌감치 보냈는데 보통이면 도달이 되었을 텐데 특별한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연착의 통지예요. 그러면 이 말을 쓰고 싶으면 문제가 나올 때는 당연히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보통이면 기간 내에 도달되었을 때 이 말을 써줘요. 이 말 아니면 뭐 우체국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말 나올 때만 연착의 통지지 통상의 연착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착의 통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141쪽에서 사례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냐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다. 이때 우리가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에 따른다. O예요, X예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려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럼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 계약의 성립에서 승낙만 발신주의. 지금 격지자잖아요. 청약은 발신주의에 도달주의예요. 당연히 도달주의. 14일날 효력이 생기는데 뭐만 발신주의라고? 승낙이에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승낙만 발신주의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계약의 성립은 의사표시 몇 개가 필요해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2개.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1번에 보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이 서로 교차했고요. 2번에 보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두 가지인데 먼저 교차 청약을 보세요.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조문이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라고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어요. 자,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됩니다. 그러면 을이 청약서를 받아보고요. 마음에 들면 뭐 하면 돼요? 승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월 3일 날. 그럼 여기서 12월 3일이라는 것은 을이 갑의 청약을 알고 있는 상태여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 아직 청약서를 안 받은 거예요. 청약서를 안 받았는데 을이 아주 우연하게도 내가 니네 집을 1억에 사면 안 되겠니? 라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한 거예요. 그 청약이 12월 6일 날 들어온 거예요. 갑이 이 청약을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가 한 건 승낙이에요. 얘도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인데 둘 다 청약이지만 이 청약의 내용이 달라도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당연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에요. 그럼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인정되는 시점은 3일일까요? 6일일까요? 얘가 한 건 승낙이에요? 청약이에요? 청약이니까 도달주지. 12월 6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냐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동일해야 돼요. 내용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성립하냐면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인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자 뭐가 있으면 성립해요? 사실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가지고요. 책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요. 거기다 지 이름을 써요. 그럼 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계약, 책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댔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차 요원이 주차비 달라고 하니까 나는 주차 계약에 대해 승낙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주차비를 못 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왜 내야 돼요? 승낙도 안 했는데. 차를 갖다 대는 사실, 그 사실이 있는 순간 바로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걸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그럼 청약자가 그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돼요? 인식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성립한다고요?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좀 쉬었다가 보죠.